뉴욕 증시도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그래도 상승세가 돋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올랐지만 다우가 하락을 했죠.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숨고르기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세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환시켜줄 것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악재와 같은 소식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외 시그널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우 지수 현재 0.13%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0.63% 정도의 강세를, 그리고 S&P 500 지수 0.38%의 오름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테슬라가 하드캐리를 했다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라주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른 반면 테슬라가 빠져있는 다우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는 현지 시간 20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체력과 소비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이번 주 대거 발표가 됩니다. 역시나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또 빛이 났죠.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는데 테슬라가 4% 이상의 상승률을 장중에 나타내면서 또 한 번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주말 사이에 블랙웰 과열 이슈가 나타나서 장중에는 더 크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들, 마감이 다가올수록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요. 다른 기타 반도체주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M7 종목들,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이슈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M7의 관련 가장 큰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버핏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도 지분을 축소했다는 그런 소식들은 들어왔습니다. 애플에 대한 지분 매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이날도 하락을 했죠. 블랙웰 발열 문제가 지금 장중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20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계속해서 트럼프에 투자를 했던 게 빛을 발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자가 자율주행 규제를 손볼 것을 시사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장중에는 1.3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 나타나 있고요. 엔비디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1.27%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7 중에서 또 테슬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66%의 강한 상승세로 월요일장을 마무리 지었네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은 하락세로, 그리고 메타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헬스케어주가 유독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헬스케어가 하락했던 이유, 백신 회의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헬스케어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JP모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대형 바이오 제약주는 S&P 500 대비 굉장히 할인
할인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 바이오 제약주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연결해서 이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목표의 일환으로 식용색소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많은 제품들에 현재 식용색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식용색소 사용을 줄이겠다 혹은 금지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제품의 변화 또는 실적까지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월가에서 살며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네디 관련해서 하방 압력을 받거나 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형 제약 바이오주의 월요일장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금요일장에서도 크게 내렸었는데 월요일장에서도 일단은 2.54%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제약주 존슨앤존슨 한번 보실까요? 존슨앤존슨은 0.51% 강세를 보였습니다. 머크와 화이자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 컴퍼니 0.2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화이자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이자 역시도 0.28% 강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암젠도 한번 같이 확인을 보시죠. 암젠은 일라이릴리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71%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주는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가 0.16%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켈로그 0.05% 상승, 기타 다른 식품주도 좀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외에 또 지명된 장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이번에는 리버티 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평소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는 화석연료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 라이트라는 인물,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이자 CEO를 이 장관으로 앉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버티 에너지의 주가 당연히 뛰었고요. 또한 이분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기업인 오클로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관련주로서 당연히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한번 같이 보시죠. 리버티 에너지 4.88%의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오클로의 주가까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83%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종목은 무엇으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CVS 헬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이 바로 그 데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가 계속 제출되지 않으면서 상장 폐지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요. 배런스가 지난 금요일자 보도입니다. 월요일까지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일단은 투자자들이 한번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위험을 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 상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블랙웰의 과열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VS 헬스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확대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정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그런데 또 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현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실까요? 15.93%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상장 폐지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은 좀 걱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VS도 이어서 보도록 하죠. CVS도 5%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3%에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 그러면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왔던 국채금리인데 이날은 그래도 좀 내림세를 보였네요. 2년물 국채금리가 4.284%로 소폭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418%로
소폭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유가가 또 크게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WTI가 3%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가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제유가 밤사이에 크게 뛰었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한번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는 또 1%대, 1.7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600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놓쳐선 안 될 이슈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 하나 체크를 하고 주요 기업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함께 진행을 하는 주택건설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들어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예상치인 42 그리고 전월 때 보여줬던 4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 4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이 되겠죠. 이러한 주택을 더 구매하겠다라는 구매 심리가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미국 경제 안에서도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지표를 놓고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규제 완화로 보다 많은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면서 향후 6개월간의 주택 판매 기대치가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칼리스 회장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들이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더 많은 권력을 확보하게 되면 주택과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6개월의 주택 판매 기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로버트 리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업계의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력의 부족과 건축 부지 공급의 제한 그리고 자재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외 기업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S&P 500 지수 20% 가까운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월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모건 스탠리 측의 입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인데요. S&P 500 지수가 2025년에 6,5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시장 전략가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새 정부가 결합해서 시장 심리를 광범위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 완화된 기업 규제 체계가 투자 심리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MO 캐피탈은 모건 스탠리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이 BMO 캐피탈은 S&P 500 지수가 내년에 6,7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내년에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75로 예상이 된다며 올해보다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수년 동안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 50년의 역사적 추이를 봤을 때 강세장은 통상적으로 6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그 강세장 막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통계적으로 6년간의 강세장에서 초반에 3년이 가장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3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3% 현재 넘게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2년 연속으로 20%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남은 3년 동안 추가적인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간밤에는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블랙웰의 과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양산에 대한 계획이 차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일단 시장은 하락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는 20일에 발표되는 실적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2% 급증한 33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높은 증가세이긴 하지만 지난 6개 분기 중에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로 끝나는 4분기 성장률 또한 블랙웰 칩의 판매 일부를 포함해도 매출 성장이 67%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블랙웰 칩의 출시와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엔비디아는 새로운 프로세서 아키텍처인 블랙웰 시리즈 제품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렉과 결합될 때 과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생산과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현재 시장의 한 분석가는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엔비디아 지금은 모든 게 블랙웰에 달려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지금은 블랙웰이 해줘야 되는 위치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블랙웰 매출 최소 50억 원에서 많게는 130억 달러까지 편차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주요 GPU, 이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인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 세대 모델이 언제 출하가 될지 또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산이 매출로 꽂히는 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오늘도 테슬라는 장중에 7%까지 껑충 주가가 올라오면서 홀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 단위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그 계획이고요. 완전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되면 이 기술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가장 득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 지난달에 테슬라는 무인 로봇택시를 공개를 했고 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현재 주무부처인 미 교통부 산하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제조업체가 허가받은 연간 배치가 자율주행 차량의 2,500
500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사이버 택시나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테슬라의 황금 경로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고요. 여전히 테슬라 주식을 놓고는 매수 급등으로 평가를 하고 목표 주가는 $40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안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기차와 관련된 성장 둔화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상황은 면밀히 주시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테슬라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트럼프의 수혜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장 많은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장사 중 한 곳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을 6억 원 넘게 다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위에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있는 지점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구간을 표시를 한 겁니다. 다만 어제 올린 글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 초록색 점이 더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지난주에 이미 6조 원어치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잠깐이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91,000까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속보로 전해진 것은 트럼프 앤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왔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B2B 위주로 거래를 하던 거래소였는데 이번에 인수 이후로 B2C로 전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유동량과 거래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출렁임도 없이 비트코인은 일단 $90,000 선 위에서 가격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 특집 2 애플 vs 마이크로소프트 흥행 보증수표 신구의 대결입니다. 자, 어저께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라는 해성 특급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뜨거워졌는데 그 전에만 해도 엔비디아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인텔에게 완전히 눌려 있었던 상태고요. 인텔을 피해서 결국 게임 같은 게임 기기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대로 도망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엔 도망갔죠. 자, 근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애기의 아이일 때, 어린 아이일 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죠. 자, 두 번째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레비뉴 매출 비중이 먼저 앞에 제가 배치를 해놔서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20년간의 대결입니다. 자, 이 당시에 엔비디아가 출연을 했으면은 오히려 저는 일찍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텔에게 눌려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수십 년간의 그 세월이
지금 엔비디아의 폭발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AMD는 같은 CPU 시장에서 밀려 있었고 그리고 CPU 시장에서 또 밀렸던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라는 그냥 CPU의 어떤 보조적인 장치로 지금 해당되는 그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픽 카드라고 아무도 안 부르죠. GPU라고 부르고 GPU가 CPU 위에 있죠, 오히려. 자, 그 싸움은 이제 현재 시대에 와서 지금 벌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2024년까지 2004년부터 2024년까지도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싸움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새로운 물결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물결에는 사실 없었죠. 더 이제 풍부해졌죠, 사실. 자, 2004년도에는 누가 높았나요? 2004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298.58달러 대 8.38달러입니다. 거의 저기 부도 상태 아닙니까? 애플 부도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애플이 부도 날 뻔했고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가 사람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창 속에서 만나는 이게 마치 정말 그 자동차나 텔레비전의 발견 같은 그렇죠? 텔레비전 속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저거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처음에 그 본 사람들은 TV에서 그 가짜다, 귀신이다 저거. 그렇죠? 윈도우도 그랬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쭉 올라오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 애플이 이때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폐쇄적이었어요. 우리 지금 그 진도준 씨는 그 미리 세상을 내다봐가지고 애플 그 컴퓨터를 샀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애플 컴퓨터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자기네만의 운영 체제를 썼기 때문에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맥 OS, 맥킨토시 운영 체제죠. 맥킨토시 운영 체제가 결국에는 현대화를 시키려다가 수많은 시도 끝에 다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퀵테이크, 디지털 카메라, 파워 CD, 휴대용 CD, 오디오 플레이어, 스피커, 피핀 비디오 게임 콘솔 이런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맥 컴퓨터밖에 없었는데 맥 컴퓨터마저도 좌초위기에 들어서면서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이때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여기서 역전이 됩니다.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이런 것들. 그리고 think different죠. 다른 거를 생각하라고. 그 캠페인과 함께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뭐가 탄생됩니까? 애저 서비스가 탄생되네요. 그래서 애저 서비스가 탄생되면서 여기 지금 아직 이 애저가 나중에 폭발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 되겠죠. 여기 스티브 잡스가 있네요. 머리털이 너무 없네요. 자,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서 여기죠.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에 여기서 역전을 합니다. 여기서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또 출연을 하고요. 지금 개인 서비스로 지금 그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오픈 AI 최근에 있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애저라는 이 지금 요 서비스를 출시를 한 게 2011년인데 지금 굉장히 이 캐시카우의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저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I 지원해주는 검색 엔진이 코파일럿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이죠, 둘 다. 여기에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있네요. 워크래프트랑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자, 여기에 중요한 것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죠. 2004년도에 애플을 무려 8달러면은 300달러니까 몇 배인가요? 84. 40배 이상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막 역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20년 뒤에도 굳건하다는 거. 이 변화의 이 움직임 속에서 그렇죠? 지금 이걸 인텔의 차트를 같이 그려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텔의 차트를 같이 그려놓으면 진짜 이게 여기서 살아남는 게 대단한 걸 알 겁니다. 애플도 대단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이 대단한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현재 매출 비중, 애플은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거 뭐였죠? 아이폰이었죠. 그래서 아이폰이 젠지 세대한테는 열광적인데 문제는 중국에서 거차으로 밀어내고 있다. 삼성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젠지 세대들이 지금 너무 열광적으로 애플을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레비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폰 아니면 컴퓨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요. 그렇죠? 윈도우가 아니죠, 지금. 윈도우 11에서 이제 멈췄는데 윈도우 11도 아직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아까 그 2011년에 출시되어서 그 출시 당시에는 애플한테 주가를 역전당해서 존재감이 없었으나 그 애저 서비스의 출현이 지금 무려 13년 뒤에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때 벌써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죠. 80빌리언 달러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죠. 여기에 클라우드 오피스인데 요즘에 코파일럿이라고 인공지능까지 탑재되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를 이용해서 모두 대부분 문서 작업을 합니다. 49빌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윈도우 11이 아직도 22빌리언 달러 차지하고 있고 운영체제에 굳건하죠. 자, 링크드인이 15빌리언 달러, 인플로이먼트 리스팅 플랫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박스가 있죠. 자, 엑스박스가 저기 링크드인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렇죠? 엑스박스가 닌텐도나 지금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킬러템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데려와 버렸죠. 누구를 데려왔죠? 워크래프트랑 스타크래프트 만든 그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엑스박스 때문이죠. 자, 코파일럿은 12빌리언 달러. 코파일럿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이 코파일럿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도 탑재가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19빌리언 달러인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365, 윈도우 11. 네, 요 순서대로 3탑 매출 비중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38%, 클라우드 오피스 제품군 소프트웨어 23%, 운영체제 10%, 게임 콘솔 7%. 자, 이 게임 콘솔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해져서 파괴력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시너지를 좀 노리고 인수를 한 것이고요. AI 지원 검색 엔진 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개를 합치니까 70%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어떤 변화들이죠. 자, 지금도 아직 윈도우를 쓰시는 분이 많죠. 윈도우 95가 98년에 최고 시장 점유율이 57.4까지 갔었고요. 윈도우 98이 99년에 17.2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윈도우 XP로 부활을 하죠. 2006년에 무려 76.1이라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당시 정말 그 윈도우의 출현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MS 도스를 쓰다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거 하다가 윈도우 화면이 등장했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윈도우 7 55.1, 윈도우 8이 망했습니다. 8.1, 그다음 윈도우 8이 망했고 윈도우 8.1이 16.8, 윈도우 10에서 부활하네요. 다시 61.2로 올라가게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외에 지금 이외에는 뭐가 있느냐? 윈도우가 지금 아직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윈도우 11에 대해서 좀 저기 하죠. 저도 뭐 윈도우 11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거를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윈도우 11이 윈도우 10에 비해서 11이 됐는데 10이 더 좋다고 다운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윈도우 11이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거기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멈춰 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아직도 지금 2023년 2월 시장 점유율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72%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맥 컴퓨터만 있을 때 맥킨토시 운영체제가 대중화하지 못해서 망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40배가 난 그 상황에서
근데 여전히 여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애플의 그 생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과 아이맥과 아이팟과 모든 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클라우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맥 OS 이걸 쓰는 굳건한 지지층들 있죠. 16.3으로 2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비중이 작아요. 리눅스랑 구글 크롬이 있는데 2.9, 2.9입니다. 물론 얘네들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나름 의미가 있는데 지금 크롬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유한 이 지금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고 저렴한 기기 옵션으로 판매가 되며 여기에서 지금 크롬북이라는 노트북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오는데 거기 크롬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크롬북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탑재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기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저 오픈 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 및 사용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운로드 및 사용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내야 되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들이 여기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점유율은 굳건하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전설의 대결의 시작에 이 다른 회사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지금 뭐 100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근데 이 1995년에 제네럴 일렉트릭이 이제 100년 가는 기업이라고 재계열 최장이라고 막 맨날 나왔는데 100년 가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는 얘가 1위였습니다. GE가 1위였는데 1999년에 여기죠. 99년 요때 마이크로소프트가 GE를 역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했다가 여기서 약간 치열해요. GE랑 치열하게 지구봤죠. 왜냐하면 여기서 IT 버블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2003년에 등장하고 2004년에 GE가 다시 등장했다가 이 뒤로 GE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이 출시되어서 다운로드가 100만 건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GE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GE가 혼자 나가 떨어지고 엑슨모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98년도에 우리나라 IMF 있을 때 엑슨하고 모빌이 합병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석유 회사가 탄생이 돼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 유가 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났는데 뭐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계속 지금 유가 파동이 있어가지고 엑슨모빌이 재미를 엄청 봤다.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이 이 당시에는 다우존스 30에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30에 엔비디아가 들어갔죠. 정말 엄청난 변화죠. 엑슨모빌이 한동안 엄청나게 1위를 구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애플이 등장합니다. 2012년에. 애플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아까 보신 대로 맥 컴퓨터 시절에 부도날 뻔했던 그 시절을 거쳐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면서 아이폰을 들고 나왔던 그때예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 지금 애플이 지금 주도를 하다가 여기서 지금의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매출 비중의 50%가 아이폰이 넘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거의 70% 가까이 됐잖아요. 아이폰 매출이. 그때 갑자기 샤오미 오보 B4라는 중국 애들이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아이폰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중국 소비자들이. 그때 바로 오래전에 애저 서비스를 출시해놨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AI 시장에 도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챗 GPT 제조업체는 오픈 AI에 선제적 투자를 해버렸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저기 샘 알트만한테 소송 건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생성 인공지능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아서 급상승을 했죠.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맨날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애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결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 자체가 지금 20년을 주도해온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논할 때 당연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원투탑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에 세서 지금 현재 기세가 대단하지만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는 이 스토리에 들어오기에는 그 전에 스토리는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신성 스타로 따로 얘기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다루는 게 스토리적인 어떤 시간의 그 타임라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다시 자웅을 겨루는 시대가 왔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죠. 인터넷의 시대, 그다음에 모바일의 시대,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인터넷의 시대를 주도하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모바일의 시대를 주도하던 애플,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장에서 아직도 둘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남아서 이제 1대1에서 마지막 3차전을 갖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실적입니다. 예, 상당히 좋죠. 자, 16% 증가하여 매출이 65.6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11% 증가해서 24.7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3.30 플러스 1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 증가해서 30.6 빌리언 달러. 전 영역이 지금 다 2024년도 1분기 회계기준 대비해서 다 증가를 해버린 상태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아까 전에는 이제 모든 매출을 다 나눠놨고 애저 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실적 발표에서는 크게 세 섹터로 나눠서 보통 발표를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무슨 디지털 익스피어런스 뭐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전 애저 서비스 이런 건 더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자,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를 쓰는 그런 오피스 365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탑재된 이런 것들. 그게 12% 증가한 28.3 빌리언 달러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여기가 바로 주력인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 매출 비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클라우딩 서비스인 애저, 이걸 기업들이 구독해서 쓰죠. 애저 서비스가 속한 부분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여기가 24.1 빌리언 달러로 20% 증가했습니다. 덩치를 보면은 얘랑 거의 비슷하죠. 얘랑 비슷하고 나머지 퍼스널 컴퓨팅, 여기에 바로 엑스박스라던가 윈도우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13.2 빌리언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고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거는 역시 애저 서비스죠. 역시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인터넷 시대에 못지않게 아직도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도 지금 수렴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거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모든 이동평균선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21선, 51선, 201선이 모두 뭉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뭉쳤다는 것은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뭉쳐 있는 것이고요. 물론 봉은 왔다 갔다 했지만 이건 이동평균선이니까 더 느리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렇게 완전 밀집되었어요. 이게 이제 실타래가 풀릴 때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웅크리면 에너지가 강해지고 몸을 피면은 공격을 허용할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50주선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게 50주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위로 터질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20주선과 50주선의 막다른 길까지 거의 왔죠. 지금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공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딘가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떨어지면 그걸 인정해야죠. 자, 여기 월봉입니다. 그리고 그 횡보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2022년도 고점 위입니다. 그쵸? 2022년 고점 위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응축하고 있다는 게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 응축이 월봉으로 봐도 대략 한 10달이거든요. 10달이 만약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정말 초강력한 힘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위로 상향 돌파될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지만 지금도 또 힘을 응축하고 또 몇 달의 움직임이 강하게 터질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지긋지긋 지독하고 애플도 정말 지독하게 잘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왈. 사과야, 나 이제 좀 쫓아오지 마소.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과열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열들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장에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켓 시그널에서 이미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죠. 이번에 엔비디아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무엇이 문제였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사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열 이슈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그 GPU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열을 식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전력 사용량 비중도 한번 같이 보시죠. 쿨링 시스템에만 이 50%가량의 전력이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쿨링, 열을 식히는 게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즉,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한다면 전기료도 줄일 수 있고 또 제품의 성능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냉각 기술입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냉각 기술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기존의 열 관리 방법 공랭식과 수랭식이 있습니다. 공랭식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기로 식히는 방법이고요. 세밀한 온도 조절보다는 냉각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수랭식도 한번 보시죠. 차가운 액체가 장비를 싸매고 있는 이런 관들을 돌아가면서 열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깊숙한 곳에 열까지 뺄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어떤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죠. 하지만 바다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많은 환경단체와 정부로부터 좀 반발을 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로 보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요.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장비 불량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띄어 올리는데 비용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발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공랭식과 수랭식 말고 정말 더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액침 냉각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대신 그 장비만이라도 액체에 담그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장비를 이렇게 액체 속에 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비는 전기가 통하게 될 텐데 물에 담아도 되나 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때의 액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액침 냉각의 장점으로는요, 공랭, 수랭처럼 간접적으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송풍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력 소모도 적은 편이고 또 바람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큰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에 기대어서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발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 규모는 지금 2022년 2억 4,400만 달러에서 2030년이면 17억 1,00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액침 냉각에 사용되는 액침 냉각류, 특수 액체가 되겠죠. 이 시장 규모도 2020년에 1조 원이었다면 2040년에는 4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지는 시장
시장에 우리는 어떤 기업들,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액침 냉각 관련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네요. 수랭 부문의 대장주이긴 하지만 액침 냉각 부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장 폐지 위험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과 관련해서만 조금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티브 홀딩스, 공조 시스템과 배전 분야의 강자죠. 그리고 냉각 외에 전력 설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델은 서버 시장 1위 업체인데요. 현재 이런 액침 냉각 보증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범위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액침 냉각 관련된 시장에 진입을 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유 관련 기업으로는 국내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상장돼 있는 곳과 있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GS 칼텍스 그 자체로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내 정유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액침 냉각유 제품 선보인 바 있고요. SKM 무브 상장이 안 돼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미국의 수조형 액침 냉각 기업과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또 S-오일은 상장사가 되겠죠. 인화점이 250도 이상으로 높은 고인화점 액침 냉각유 제품을 출시한 바 있고요. HD 현대 오일뱅크도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관련 상표를 출연하면서 관련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관련주들까지도 그리고 기업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에 쌓인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인데요.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얼주가를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뜨거워지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또 선두를 달리게 될 기업은 어디가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이 하나의 총알이 결국 시장을 웃게 했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정말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수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시간대쯤부터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였던 증시의 상승폭은 2달 만에 최대치를 보여준 거고요. 53일 만에 2%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그나마 좀 안도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한때 7%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삼성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25조 원이 증가가 되면서 삼성전자 덕분에 모두가 웃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안에서의 나오는 자체적인 작은 모멘텀 하나도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기관 쪽의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삼성그룹주들을 대거로 담아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던 루닉과 HLB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52주 신고가 보시면 삼성생명이 어제 12% 가까이 오름폭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S&T에너지도 10%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2기 내각과 관련된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기 에너지부 장관으로 석유 기업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고 하죠. 앞으로 화석 연료와 관련해서 확실히 더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스탠스가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만큼 기존의 석유와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 그리고 이슈별 시장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빨갛게 물든 시장이었죠. 일단 어제 HLB 그룹주도 개별 이슈와 함께 상한가 두 종목이나 안착을 했습니다.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이 그 주인공이었죠. 올해 들어서 정말 HLB 그룹주들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쯤에는 또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 FDA 심사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급등 쪽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임상병원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다라는 코멘트를 받으면서 이제 정말로 허가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미국 쪽의 이슈와 함께 어제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연방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SOS랩이 상한가, 퓨런티어도 25%의 급등 흐름 보였고요. 의료 AI 쪽도 루닛의 개별 호재였긴 합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 폐암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의료 AI 전반적으로 온기처럼 확산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와 셀바스 AI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고요. 그 외 SFC나 우주항공 쪽, 알루미늄 쪽도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알루미늄과 관련돼서 이 관련 기업들에게 13% 정도 세금 환급을 이어오고 있던 중국 정부가 이제 환급 안 하겠다라고 본격적인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알루미늄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또 기대감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에 함께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300조 원 정도의 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350조 원까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스페이스 X 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수혜주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우리가 점검해볼 이슈와 종목들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시간에 상한가 왔던 종목들 먼저 보시죠. 옵티코와 파커스, 스튜디오 3위까지 개별적인 공시로 인해서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양도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어제는 루닛이 의료 AI 전반적인 섹터에 힘이 되어졌다면 오늘은 또 뷰노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데일리 단독으로 나온 소식인데요.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솔루션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FDA에서 뷰노 흉부 엑스레이를 승인했다라는 서류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 뷰노메드 쪽에서는 지금 두 번째 FDA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은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가볍기 때문에 여러 엑스레이 기계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사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뷰노메드의 딥카스라는 제품까지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뷰노를 향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뷰노가 집중하고 있는 이 영상 진단용 AI 시장 앞으로도 쭉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오는 26년까지 1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산업에 대한 예상치도 있는 만큼 어제 AI 의료주들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소식으로 또 온기가 덮어질 수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로 우리 국내장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제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지만 또 간밤에 테슬라가 장중에 7% 가까이 급등을 했던 만큼 이 추가적인 수혜가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을 주 단위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거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회사마다 연간 2,500대 정도만 출시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제한을 풀겠다라는 부분도 현재 같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도부터 이제 무인 택시를 로봇 택시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출시 소식을 앞두고 연간 출시 대수 제한까지 더해진다면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더 극대화되는 긍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블랙웰 칩에 관련된 설계 결함 이슈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블랙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전체에 대한 매출 추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목인데 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월가에서 이번에 전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80% 증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직전 5개 분기가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성장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고요. 블랙웰 칩과 관련돼서 매출 전망은 50억 달러부터 130억 달러까지 월가 안에서도 시각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결함과 관련된 부분을 엔비디아가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주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해서도 정다인 앵커의 사인 시간에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이 과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조치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간밤 SMCI가 23% 급등을 했는데 물론 이 과열 이슈뿐만을 놓고 이렇게 급등은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상장 자격에 대한 유지 기대감이 나오면서 추가 급등을 해준 모습도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 기계 결함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액침 냉각 혹은 액체 냉각과 관련된 수요가 시장에는 확실히 있다는 게 확실시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코인베이스라던가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6조 원 넘게 사들였다라는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간밤 8%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수혜주들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실적으로는 월마트와 로우스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그 다음 날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지표라던가 혹은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랜만에 2%대 급등 흐름을 보였던 국내 시장인데 오늘도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개장 상황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월요일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국내 증시 오늘장 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밤 사이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6%, 0.4%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주요 지수를 끌어올린 덕분에 테슬라를 포함하고 있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올랐지만 다우지수 홀로 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빅테크의 흐름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애플이 1%대 상승을 보이고 테슬라는 5.6% 강세를 보인 반면 엔비디아 과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2위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국제 유가와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가 되면서 또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살짝의 기조 전환이 보이면서 WTI가 3.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 가격도 1.7%가량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의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큰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만 트럼프 2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손본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장관 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회의론자를 지명했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헬스케어주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월요일장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종목, 그렇지 못한 종목도 또 엇갈리고 있었는데 JP모건은 지금이 헬스케어, 특히 대형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지난 금요일장의 하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의 리버티 에너지 CEO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지명자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리버티 에너지 그리고 오클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은 내년에도 순항,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 이날 또 나왔습니다. BMO 캐피탈은 내년에 S&P 500 목표치 6,700으로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S&P 500이 6,500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올해의 S&P 500 목표치를 가장 낮게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년에 6,500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히트맵 이어서 확인해보면서 월요일장 분위기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빛났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월요일장에서는 오른 종목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꽤 많은 초록불 올랐다라는 표시를 켜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이 났던 건 M7 중에서의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5.62%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타 다른 M7 종목 애플과 구글, 메타 그리고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18% 강세였지만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 과열 이슈가 있었고요. 하지만 다른 반도체주는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세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사이에 일단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버핏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 억만장자가 되겠죠. 조지 소로스도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선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문제가 있었죠.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현지 시간 20일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블랙웰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자가 자율주행 규제를 손본다라는 소식에 5.62%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간략하게 더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밤사이에는 1%대 하락이었고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도 4%가량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이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간 기준으로는 190%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블랙웰이 기대만큼 수요가 강할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것이란 믿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수치를 줘야 좀 시장이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서버 과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양산이 밀리는 것인지 아닌지 이 날 해결이 돼야 엔비디아의 대의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슈마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컴도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인 액침 냉각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웰의 과열 이슈 또 다른 곳에서의 과열 이슈가 발생이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마컴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수랭식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전기세를 40%, 쿨링 비용은 89%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슈마컴 이미 수랭식에 조금 선두주자인데 지금 액침 냉각에도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상장 폐지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데드라인은 오늘이고 제가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해 봤는데 무엇을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안 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인 오늘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어떻게 앞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소식을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또다시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내년에도 순항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BMO 수석 투자 전략가 S&P 500 지수 내년 말까지 6,700으로 오를 것이다. 왜냐? 기업 이익이 올해는 245달러에서 250달러였다면 내년에는 평균 275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기대해서 6,700을 제시했고요. 마이클 윌슨은 어쩌면 약세론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말 목표치로 6,500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결과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클 윌슨은 올해 S&P 500 목표치 가장 낮게 제시한 인물이거든요. 6,500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널로 국내 증시와의 연결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 또 관련해서는 2차전지 관련주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과열 이슈 있었죠. 또 실적 발표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전장에서 SK하이닉스 이 과열 이슈에 반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선 반영한 만큼 오늘은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연동돼서 이어갈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액침 냉각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전도사로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 지명이 된 상황인데 이로써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었거든요. 과연 국내 증시에서도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밤사판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춥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 2천억 밸류어 펀드 증시 구원 투수로 등장한다. 네. 어제 금융당국에서 증시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반갑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어 펀드 2천억 원을 먼저 시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추가로 3천억 원을 더 조성을 해서 역시 시장 안정화에 투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렇게 자금만 한 5천억 정도를 넣는 것 외에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가동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투여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다소 좀 옥죄였던 규제들도 좀 풀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표 한번 좀 보면은요. 밸류어 펀드라는 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지난 9월 말에 밸류어 펀드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 유관기관 한국거래소나 이런 데서 자금을 만들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좀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돈을 이제 빨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3천억 원도 역시 증권 유관기관과 민간이 1,500억씩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역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 ETF 상품이나 밸류업 지수에 구성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좀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과 동시에 이제 정부의 이 증시 안정 자금도 투입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증시 안정 기금이라고 10조 원짜리 기금이 있는데 아직 이거 투입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될 여지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뭔가 좀 훈풍을 불어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규모도 작고 대상이 좀 타겟이 분명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그 향배도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트럼피즘 때문에 이제 국내 주력 사업,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뭔가 좀 꿈틀거리고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좀 제도도 조금 개선을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어떤 의도 자체는 뭐 당연히 늦은 감이 있다고 불구하고 그래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주 확대 백고동 올린 조선, 만성 불황의 먹구름 낀 석유화학. 이제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데일리가 국내 크레딧 전문가, 그러니까 채권시장 전문가라고 보면 되죠. 여기 전문가들 183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 안에 업황이 좋아질 업종이 어디고 또 나빠질 업종이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표가 좀 나올 텐데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업황이 개선될 업종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조선이 1위고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전기전자, 그다음에 은행 이렇게 상위 5위권이 형성돼 있고요.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보시면 이제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은 화학, 건설, 캐피털, 철강, 유통 이렇게 5분야입니다. 사실은 개선 업종, 악화 예상 업종 모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개선 업종 같은 경우 1위 조선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항공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 문제가 좀 거의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개선되는 측면도 좀 있겠고요. 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겠다는 측면도 있죠. 자동차가 좀 의외였는데요. 북미의 특히 전기차 쪽 판매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뭐 좀 IRN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화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석유화학하고 철강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 대중국 관세를 60%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이 업종의 어떤 수요 위축을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감안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결국은 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밀어내 수출을 할 텐데 그 여파가 우리 철강 또 석유화학 업계에 가장 크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도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여전히 좀 부진하다는 거, 캐피털 쪽은 내수 침체 여파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좀 가보죠. 네이버,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이 두 종목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민주이고 또 최근에 똑같이 좀 반등 분위기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원들의 자사주 매매는 두 회사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최근 주가 흐름을 표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그것도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 좀 이틀 연속 오르고 있고 확실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 5거래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도 16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19만 원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임원들은 최근에 주가가 30%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네이버의 임원들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계속 자사주들을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엇갈리는 건데 이게 향후 이 국민주들의 주가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를 사들인다라는 거는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삼성은 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이버는 임원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궁금한 향후 결과가 되게 궁금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CJ 그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CJ 제일제당 음식료업종의 대미, 북미 또 뭐 유럽 쪽, 뭐 남미 쪽 수출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좀 되돌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좀 부진하죠. 주가도 그렇고요.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데일리가 이 CJ 관련된 내용을 1면과 3면 그리고 증권면에 15면에 이제 크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면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계 1위 사업 이게 이제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이제 사료용 그런 이제 아미노산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CJ 제일제당의 이 그린바이오 사업부가 바이오 사업부가 이게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부를 파겠다는 겁니다. 이제 본 매가 다음 달에 본입찰을 들어갈 예정이고 근데 매각 가격이 상당히 큽니다. 6조 원 정도 좀 될 것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22년 매출 4조 8천억 원대 영업 2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 데니까 CJ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약간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CJ는 이제 음식료 업종으로 이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국내 그룹인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설탕하고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아미노산, 사료용 아미노산 이 두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CJ가 현재 이런 큰 그룹으로 성장하게 된 일종의 모태 사업인데 그 중에 하나 설탕을 제외하고 이 사료용 아미노산 이 사업부를 팔겠다고 좀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린 바이오 사업의 현재 성장성이 조금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그룹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그린바이오 사업이 한 3에서 한 5년 주기로 좀 이 실적 변동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곡물이나 이쪽이 원래 좀 변동성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향후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룹에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세 번째가 좀 더 이렇게 이 그린 사업부, 바이오 사업부를 팔려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룹 차원의 뭔가 성장성에 대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CJ 제일제당의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부를 한국콜마에 1조 8천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CJ가 그 돈을 가지고 M&A를 한 게 뭐였냐면 미국의 냉동식품 2위 회사인 슈완스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올해 CJ 제일제당의 미국에서의 이 사업이 음식료 사업이 아주 대박을 쳤죠. 특히 이제 뭐 비비고 만두라든가 이런 김밥이라 이런 좀 냉동식품 쪽에서 슈완스와 유통망을 활용해서 대단히 좀 큰 실적을 좀 거뒀습니다. 상반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슈완스 식품과 같은 이런 사례를 이 그린 바이오 사업을 6조 원대에 매각을 할 경우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 이런 이제 슈완스 식품보다 더 큰 어떤 회사를 M&A를 해서 뭔가 좀 그룹 차원의 어떤 성장성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데일리 증권면에도 보면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CJ 제일제당이랑 E&M의 실적이 좀 최근 들어서 부진하다 보니까 올 들어서 CJ 지주회사의 주가가 13%나 최근 한 달 새 좀 빠진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CJ 그룹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좀 되는 거죠. 좀 표에서도 보시면 주가가 좀 14만 원대에서 이제 10만 원대 아래로 9만 원대까지 크게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J 차원에서 뭔가 그룹
그룹 차원의 성장성을 도모한, 즉 지금 음식료라든가 이 컨텐츠 쪽에 너무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이 그룹 차원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을 위해서 음식료가 그런 대규모 M&A를 통해서 큰 성공을 봤으니 이제 음식료 쪽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초대형 M&A를 통해서 그룹 차원의 성장성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가로도 좀 어떻게 CJ그룹주들이 영향을 좀 받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단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이사님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혼조세고 나스닥은 좀 0.6%니까 꽤 올랐고, 테슬라가 오늘 꽤 많이 올랐고, 뭐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규제를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나왔고, 이건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분위기긴 하고, 이제 트럼프 랠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실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주춤한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 근데 오늘은 사실 별 나올 게 없었어요. 네, 지표도 뭐 없었고 재미가 그렇게 뭐 딱히 있었던 주는 아니었으면 특이점은 없었던 하루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미국 증시 진행되는 거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에서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6선에서 이제 거의 보합 계속, 마이너스 정도에서 유지가 그렇더라고요. 되고 있는 반면에 예. 한 가지 그 이머징 마켓 쪽이나 이제 그 비달러 쪽에 있는 그 국가들, 특히 그런 쪽에 어떤 지수 때는 살짝 반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예, 달러, 그래서-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이 조금 주춤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은 있었는데 네. 뭐 유의미하다 할 정도는 아니고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였었던 것 같고, 뭐 아무래도 20일 날 엔비디아 그쵸? 실적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는 그 상방 베팅, 콜옵션 관련된 쪽이 좀 거래가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올라갈 그래서- 거로 예상을 하고. 그 가격대가 지금 140불 정도인데 지금 155에서 162 정도의 콜 쪽이 되게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10% 네, 정도 생각보다 이제 쉽게 높게 본다는 얘기네요. 높게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시장 증권사들 최근에 이제 추정치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는 가이던스란다. 목표 주가는 상향되는 분위기고요.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좀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파생 쪽에서도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른 그 M7 주식들하고는 좀 다르게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계속 옆으로 네. 후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고. 네네. 근데 좀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조금 그 뒤에 이 블랙웰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고, 전후로 해서 이번에도 또 실적 발표 앞두고 블랙웰 과열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6월, 7월 그때에 비하면은 이 이슈가 별로 엔비디아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걸 흘린 것 같아요, 저는 또. 아, 미리 털고 간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그게 실적 발표 났을 때
또 시장 반응 모르잖아요. 지난번처럼 뭐 세 자릿수 성장해서 두 자릿수로 빠졌다고 해서 그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했던 것처럼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데다가 블랙홀 이슈가 그때 다시 부각이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그걸 오픈을 해가지고 약간 마사지를 좀 하는 느낌도 살짝 느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가지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전 분기 그 실적 발표 때를 뭐 그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번도 예측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먼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옵션 155달러에서 162달러 그쪽에 네. 뭐 거래되니까 지금 보면 10% 이상 보니까 미리 선취매하고 또 그럴 용기는 솔직히 좀 지금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학개미들 움직임도 보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반기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주들 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던 흐름들에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확실히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ETF를 주로 많이 사는 모습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좀 많이 사신다라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비교적 일관되게 상반기부터 어쨌든 AI 반도체라든가 하여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옵션을 한 10%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좀 살려는 움직임, 사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선취매한다. 실적이 좋을 거라서 미리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미장 역시도 좀 예. 고점에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쪽보다는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난번과 비슷한 논리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빠진다 그러면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급등을 한다고 했을 때 추격 매수했었을 땐 그게 또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는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반기 때 보면은요. 상반기 때 아마도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제 AI 고점론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거를 버티게 하고 더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저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TSMC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TSMC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뭐 매출 상황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TSMC의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걸 보면서 좀 시장에서 AI 고점론 얘기 나오지만 TMC 실적 보면은 아니잖아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TSMC 주가는 엔비디아가 꾸준히 우상향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정체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상반기 때 고상황과 비교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TSMC의 이런 정체가 이게 또 뭔가 선행적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TSMC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죠. 저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미정부에서 보조금을 확정해줬다는 확정됐다는 거 하나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코보스 투자 관련해 가지고 TSMC가 좀 전략적으로 내년 캐파 증설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일부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시면 네. 그 반도체 그 소부장 쪽 주식들이 급락을 보였었던 게 어제 그 여파가 의외로 좋지는 컸거든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데도 소부장이 그렇게 약했었던 이유가 그런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엔비디아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TSMC의 저기 주가라든지 TSMC의 어떤 그 시장 반응 또는 시장에다 내놓는 이슈들이 그게 더 메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 가가지고 최종 생산은 TSMC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이 오히려 더 어떤 시장을 보는 데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주가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혹시 TSMC 관련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대놓고 TSMC 얘기를 지적을 선거유세 과정에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혹시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의 어떤 그 악재가 TSMC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센티적으로는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TSMC 말고는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조금 단단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여기서 트럼프가 두들겨 팬다고 해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TSMC가 나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난리 그래서 나겠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겠죠. 기업이 네.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TSMC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뭘 강제한다고 했었을 때 TSMC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정도의 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위상을 좀 가지고 있고 TSMC하고 어떤 기술적인 경쟁이 실제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가 더 심하게 난리 쳤겠지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TSMC가 지난번에 엔비디아하고의 노이즈에서도 결국 TSMC 입장이 다 반영이 됐던 맞아요. 것처럼 현재로서는 TSMC가 이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방향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을이 아니라 확실한 갑이죠. 앞서 잠깐 최근에 났던 TSMC 관련 기사 내용 2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66억 달러였나 하여간 그 받기로 확정됐다라는 거. 사실 그거 보면 TSMC가 결국은 그 보조금을 이제 인텔보다도 빨리 받았다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공장 건설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미온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주요였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럼 TSMC가 참 되게 얕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보면서. 되게 전략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아쉬움이 좀 많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자, 이제 뭐 TSMC까지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럴 때 좀 그렇긴 한데 뭐 낚시 효과라도 좀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틀째 외국인들 사고 있고 또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어제도 좀 꽤 많이 올랐고. 아직은 어쨌든 10조 원이 자사주 지난주에 나왔던 자사주 이 매입 그다음에 3조 원 매각 관련된 요 영향이 어제까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의 3%가 안 3% 되는데 정도. 예. 안 되는데 주가가 지금 급등한 폭은 생각보다 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측면도 그렇죠. 있지만 네. 지난주 그 옵션 만기, 주간 옵션 만기 앞에서 옵션 만기일까지 기준해서 그 앞에 이틀 포함해서 3일 동안에 삼성전자로 매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그렇죠. 파생하고 좀 연계가 됐던 흐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빈집 효과 내지는 또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그 과매도 상태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폭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네. 정도였다 봐야 되겠고. 일단 하방의 리스크는 이걸로 네. 일단 어느 정도 재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사주 매입 가지고는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변하는 모습 또는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연히 보여져야 될 거고 예. 또는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뉴스와 관련해서 시장과 명확한 소통을 좀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정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는 1차적으로 하방을 막는 정도 역할이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차 하방 막는 정도. 근데 사실 HBM 3E죠. 지금은 이제 5세대. 이게 이제 납품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매출이라든 이런 측면에서 때 SK하이닉스가 워낙 공고하게 좀 그 약간 점 수준 이상의 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출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삼성전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공식 파트너가 됐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과연 수를 제대로 맞춰가면서 할 수 있을까? 또는 조건 자체가 좀 불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제 얘기도 될 수 있죠. 뭐 단가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거. 예.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퀄이 하이닉스하고 대등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개시가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서 HBM3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4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게 상황이고 중요하죠. 하니까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방향성과 의지를 그다음에 이제 의지뿐만 아니라
어떤 그 관료주의화돼 있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전영현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회사가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와 관련된 일정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접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글로벌 1위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이런 자사주가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역시 그 기업의 어떤 변화와 혁신과 관련돼 있는 전자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제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멘트가 좀 자사주 매입 얘기를 나왔으니 이제 회사 차원의 이제 어떤 경영진 차원의 공식적인 멘트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6세대 HBM4 요게 뭔가 이제 또 다른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할 거다. HBM4 시장이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제 4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것 같고, 이제 HBM4 자체는 기존의 방식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역전을 노리거나 또는 최대한 따라붙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가지고 이제 3나 3 이쪽에서는 지금 시장도 그렇고 수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경쟁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포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쪽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명확하게 네. 확인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언제쯤 가시화될까요? 내년 하반기 정도? 포 관련된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엔비디아 젠슨왕 그 CEO가 지난번에 그 최태원 회장한테 예, 뭐 6개월 앞당겨 달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예, 최태원 회장도 뭐 해보겠다고 그랬고. 해보겠다고 했었고 그 얘기는 사실 사전 조율 없이 갑자기 거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내년 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진 않다.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교내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TC 본딩 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유리할 수 있는 거는 뭐 분명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슈는 좀 방산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페루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으면 사실 우리 관심사는 가서 이제 윤 대통령이 뭘 이제 가져올 거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방산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뭐 그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K2 전차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뭐 이 항공기 그러니까 카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FA50이라든가 KF21을 뭐 판단 얘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뭐 부품 얘기 협력도 나오고 그래서 또 마침 페루가 이제 항공기 노항공기 교체 전투기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방산주도 좀 이사님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방산주는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당연히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양산 능력을 좀 갖춘 국가가 사실상 기업을 떠나서 국가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동유럽권에 배치돼 있었던 또는 유로존에 배치돼 있었던 그 구식 무기들을 갖다가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나니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폴란드 정부 자체가 친미 정부였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대통령도 친미지만은 수상 자체가 친미였고 국방장관도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쪽은 유로존 쪽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쪽 무기 비싼 데다가 뭐 어쨌든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받는 것도 늘어질 거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 시선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섰었고 또 한국의 제품들이 나토 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확인해보고 덥석 물을 수가 있었던 거고 문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큰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대통령은 유지가 되지만 지금 수상이나 이쪽은 친유로존 쪽으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추가 계약과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했었던 그런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연말 다가오면서 트럼프
당선 확실되고 또 당선되고 나서 한 단계 더 슈팅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춤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요즘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있는 얘기들도 들리긴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뭐 푸틴의 얘기가 오가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 밖으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 스타일 자체가 나는 니네들한테 관여 안 해가 아니라 돈 주면 내가 도와줄 거야, 돈 안 주면 관계 그렇죠. 없어 이런 취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전체를 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분간은 방위산업 쪽에서는 미국도 그렇거든요. 지금 약간 숨고르기 내지는 좀 조정기에 네, 좀 네.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사실은 되게 주가를 많이 부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주가 올라갔었던 건 물론 실적 개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수주가 지금 언제까지 장기 수주를 통해 가지고 연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이젠 조금 연말 가면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이제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미국 자체도 재래식 무기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양산을 하느니 오히려 가성비 있고 괜찮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요. 미사일 쪽으로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조달을 할 가능성도 좀 보여지고 있는 데다가 뭐 KF-21이나 FA-50 같은 경우 특히 F-16도 지금 양산을 한다고 해도 금방 안 들어와요. 지금 거래되는 거는 다 구식 네. 중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훈련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FA-50이고 예, 거기에다가 FA-51. 경무장을 하면 경공격기도 되기 때문에 그쪽 수요도 좀 있는 데다가 KF-21 같은 경우는 이게 4.5세대 스텔스 장치가 있는 제품인데 아직은 이게 이제 양산은 아니에요. 시제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지만은 비행기 테스트 끝이 나면 이제 그 무기 장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쪽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거는 이 제품 자체도 사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제품치고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현재 필리핀도 그렇고 뭐 그 페루라든지 이런 이제 중남미 쪽도 그렇고 생각 밖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동 쪽도 사실 미국에다가 F-35 달라고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F-21 그 기술 자체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지 팔 수가 있거든요. 엔진이 그래서 미국 이제 거군요. 엔진 국산화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예.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긴 해도 여기저기서 관심을 갖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 자체는 올해 조금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연말 가면서까지는 슬로우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서도 이 흐름과 그러니까요. 모멘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페루에서 얘기 나온 게 페루 한 나라잖아요, 아직은. 근데 남미 쪽에서 브라질이 굉장히 군사비 증액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결국은 그러면 페루를 뭔가 뚫으면 마치 이제 폴란드를 뚫어서 동유럽의 뭐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것처럼 그 남미에서 페루를 뚫으면 또 남미의 여러 국가들한테도 이 뭔가 K 방산을 이제 무기를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돌파구 뭐 마중물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남미라는. 페루가 사실은 우리나라 무기를 그동안 수입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 K808이라고 그래가지고 로템에서 만드는 이제 전차는 아니고 장갑차 같은 거를 수출을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지금 군함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방산 장비가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브릭스 쪽으로 엮여가지고 우리 기대처럼 우리 생각처럼 막 친미가 돼가지고 우리 거를 써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또 중국하고도 또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브릭스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반드시 우리 걸 사준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략하고 있는 쪽 인도는 죽어도 중국하고는 안 친할 수가 없잖아요. 앙숙이니까. 네,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권에서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양산이 안 되는 제품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길은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잠수함을 급으로 해가지고 양산을 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사실 캐나다라든지 지금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쪽 역시도 사실 한일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협업을 해서
독자적으로 각자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것보단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 수주하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수주 가능성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싸운다고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호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둘이 들어와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탈락했다는 얘기도 좀 있죠. 예, 그 두 회사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훈 이사님과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 시장 관련된 투자 전략 또 주요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